자, 레이더의 정의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레이더의 정의. 뭐, 레이더의 전파법상 정의도 존재를 합니다. 뭐, 이 전파법 2조 9항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뭐 위치, 재발사되는 무선 신호, 그다음에 기준 신호 비교해가지고 치기할 수 있는 설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위치를 치기하는 방법도 레이더를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UWB RTLS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 그걸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레이더로 하면은 비용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3D로 잡아야 되고 XYZ 축으로 잡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위치들을 판별을 해야 되는데 위치까지 가는데 이제 상당히 그 개발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 복잡도도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요. 뭐 그럴 바에 차라리 삼각 측량 같은 것들로 이용을 해가지고 좀 빠르게 구현을 해낼 수 있는 게 제일 좋죠.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은 존재를 해요. 다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레이더를 가지고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나 비용은 많이 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그 레이더로 할 수 있는 거, 레이더가 뭐냐 하면요. 레이더 디텍션 앤 레인징이라고 표현을 했죠. 감지와 거리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 레이더를 이용을 해서 신호파를 쏜단 말이죠. 이 신호파는 두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펄스파가 될 수 있고 하나는 이렇게 CW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에서 뭐 일단은 뭐 이런 레이더 신호가 물체를 맞고 이 물체를 반사를 해서 수신될 거잖아요. 이 수신되는 특성을 이용해서 수신파의 특성을 보고 속도를 알 수 있고요. 거리를 알 수 있고 위치를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근데 이제 속도, 거리, 위치에 따라서 이 신호 처리 기법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속도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그렇게 얘기해 드리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속도와 거리 이제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고 속도만도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각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안테나가 하나 더 설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개로부터 받아들이는 그 수신파의 위상을 이용을 해서 위상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위상 차이가 발생을 하면서 그 위상 차이에 근거해서 계산하는 식들이 존재를 해요. 이렇게 해서 위치를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각도에 어떤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말씀드렸듯이 송신 방식이 좀 많은 부분들을 결정을 해요. 방식이. 뭐 실제 레이더라는 개념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실제 이제 막 뒤져보고 이제 디테일하게 공부하다 보면 조금 그렇게 어려운 부분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좀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서 그 CW 레이더, 펄스 레이더 이렇게 그 두 가지 형태의 송신 방식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CW라는 것은 Continuous Wave거든요. 정연파예요, 정연파. 이렇게 이런 파형인데요. 그냥 일정한 그 주파수를 가진 파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그 이 안에 FM이라고 하는데요. 첩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첩. 그래서 그 FM 신호 이제 그 주파수를 변조를 시켜서 높낮이를 만들어내요. 높낮이를. 이런 식으로 주파수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높낮이를 만들어내서 이제 그 송신파형.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거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속도도 같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거리 특성을 더 알고 싶기 때문에 FMCW 좀 사용한다. 추가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펄스 방식은요. 순간적으로 펄스를 쏴요. 순간적으로. 뭐 순간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뭐 일정한 파형을 계속 쏘는 거죠, 펄스를. 되게 펄스 폭이 짧은, 지금 현존하는 지원되는 칩은요, 짧은 펄스를 쏴서
거리, 속도를 알 수 있고 위치도 알 수는 있습니다. 안테나만 더 있으면요. 위치를 알 수 있다. 펄스 방식. 예, 그다음에 그 IRUWB는 임펄스드 레이디오예요. 순간적으로 펄스를 빵 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얘는 이제 캐리어 주파수가 없어요. 그냥 펄스를 생성해서 빵 쏩니다. 거의 디지털 시스템에 가까운데요. 근데 정밀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순간적인 펄스다 보니까 이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그 타임 도메인은 시간 영역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영역 자체는 시간 영역이에요. 그래서 시간 영역상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펄스로 보이지만 굉장히 그 넓게 브로드하게 이 주파수가 퍼지게 됩니다. 스프레드 되는 형태. 그래서 대역폭이 굉장히 광대역으로 나타나게 돼서 UWB. 예,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펄스드 방식도 유사한데요. 뭐 여기서 조금 바라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순간적인 펄스는 주파수에서 보면은 광대역이다라는 거 하나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여튼 두 가지 형태, CW 방식과 펄스드 방식이 존재를 한다. 예, 뭐 속도, 거리, 위치는 다 동일하다. 동일하게 이해를 알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얘기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송신 방식에 따라서 알 수 없는 인자들이 있어요. 파라메터들.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근데 이제 CW 방식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CW 방식 같은 경우는 이 CW 방식 같은 경우는 속도는 알 수 있어요. 예, 속도는. 근데 거리는 불가능. 그 다음에 이 FMCW 같은 경우도 속도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거리까지 가능해요. 펄스드 방식은 기본적으로 그 신호 처리를 하게 되면 거리가 나옵니다. X축이 거리축이에요. 가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그 펄스드 방식은 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편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차이점이 존재를 하는데 장단점들도 존재를 하는데요. 장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 두 가지 방식은 전력이 조금 높은 전력을 사용한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고전력을 사용하게 돼요. 고전력. 예. 밴드위스에서 파워를 계속 쏘고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펄스 방식은요, 왜 저전력이 되냐면 이 펄스가 이렇게 쏜단 말이죠. 여기 안에 있는 상주되는 시간 자체가 에너지 성분이거든요. 근데 에너지 자체가 작잖아요, 양이. 예. 그러다 보니까 저전력일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내부의 그 송수신기 이 구조는 이제 조금 단순한 편이에요. 이 CW 방식 같은 경우는요. 근데 이제 FMCW 같은 경우는 좀 복잡도가 약간 높아집니다. 약간. 예, 약간 높아져요. 왜냐하면은 정연파를 줄 수 있는 곳에다가 변조를 걸어줘야 되거든요. 주파수 높낮이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높낮이를 만들어주는 걸 두 가지 방식으로 해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는 첩이 뭐 지적이다 꾀꼬리라는 뜻인데요. 첩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DAC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를 이용을 해서 삼각파 혹은 그 톱니파들을 만들어내요. 삼각파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내는 거고요. 혹은 톱니파. 톱니파를 만들어내서 그 오실레이터 쪽에 걸어주게 되면은 이게 FM 변조가 걸려져서 거리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너레이터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 얘기 하나 드리고요. 이 정밀도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펄스 방식이나 UWB 방식이 조금 더 그 정밀도가 높은데요. 여기에 이제 밀리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요. 순간적인 이 펄스 자체는 말씀드렸듯이 광대역이거든요. 거리의 해상도는 어떤 요소에 비례하냐면 대역폭이에요.
이렇게 되거든요. 델타 R이라고 표현을 해서 델타 R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게 이제 밴드위스 분의 그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 거리 해상도는 빛의 속도. 뭐 정확하게 더 이 거리 해상도의 의미 자체를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두 개 멀리서 봤을 때 아주 멀리서 봤을 때 제 주먹이 두 개가 있잖아요. 네, 두 개로 이렇게 근접해 있으면 안 보이겠죠, 잘. 하나로 인식을 하잖아요. 요거를 얼마나 분리를 해낼 수 있는가의 얘기거든요. 요 두 개 사이의 거리. 네, 그게 해상도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그럼 밴드위스가 넓어지면은 예, 거리 해상도 특성은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어떤 방식을 사용을 할 것인가. 근데 실제 지금 업계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은 CW나 FMCW 방식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이제 지원되는 칩이 어떤 칩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펄스드 방식이나 IRUW 방식은요. 그리고 이제 그 펄스드 방식과 IRUWB 방식의 그 약간의 단점이 존재를 해요. 단점은 이제 밑에 거리 범위. 일반적으로 산업용에서 사용하는 그 레이더의 감지 범위는 대략 200m 정도 수준이 돼요. 물론 특수 용도로 쓰는 것들도 존재를 하고 혹은 신호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해서 조금 더 거리를 늘리는 방법론들은 쓸 수 있는데 뭐 대략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보시면 어때요? 이 거리 범위가. 저 펄스드 방식, 이 두 가지 펄스드 방식은 거리가 작습니다. 예, 거리 레인지가 작은 편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방식은 이제 그 CW나 FMCW 같은 것도 경우는 요 정도 수준, 200m, 100m에서 200m 사이 정도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거리 범위 때문에 이제 FMCW 혹은 CW 방식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하나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안테나 부분인데요. 안테나가 이제 방사 패턴만 요거 좀 보시면은 사용하시는 데는 별로 무리가 없으실 수 있겠다. 실제 이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요게 하나가 이제 엘레멘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TX하고 RX 부분이에요. 예. 하나를 썼을 때 뭐 네 개를 썼을 때 그다음에 8개를 썼을 때 이렇게 차이가 존재하는 게 있는데요. 그 감지 각도의 차이다. 지금 4개를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34도. 그다음에 수평 아니 수평이라고 하죠. 수평 각도가 80도인 거고요. 네, 수직 각도가 34도예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거 12도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80도.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위치를 바꿔갖고 이제 각도를 조정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안테나의 방사 패턴이 나온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하실 사양, 이제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장거리나 단거리를 조금 봐야 되는데 뭐 단거리라고 하면은 한 1, 20m? 예, 10m 내에서 뭐 얼마나 감지를 해야 될까? 예, 감지 각도. 이 감지 각도라는 거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예요. 정면으로 봤을 때 부채꼴 모양으로 요 각도를 의미해요. 요 각도. 예.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 요 각도를 의미한다. 3dB 각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렇고요. 자, 그래서 빔은 퍼지게 돼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저런 각도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감지거리가 멀어지면은 이 감지 각도도 좁아진다. 멀리 가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방법론일 거고요. 멀리 이렇게 디텍션 할 이유가 없거든요. 특정 각도에서 특정 물체를 인식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를 들면 실내 감시를 한단 말이죠. 실내 감시에서 뭐 빔폭이 반대로 굉장히 샤프하다 하면 특정 부분만 감지가 될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선 여러 사람들이 어떤 방향에서 어떤 위치에서 막 지나다니기 때문에 다 감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제 감지 각도가 좀 넓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실내용은 뭐 120도짜리도 있고요. 예, 수평각도 120도짜리. 뭐 그리고 이제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 12도, 25도 뭐 이런 식으로 좀 샤프하게 해서 사선으로 이렇게 인지를 시켜버리면은 여러 개를 또 인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놓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가 좀 봐야 될 포인트가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는 방사 패턴, 그러니까 감지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감지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더의 주파수인데요. 이 레이더의 주파수는 상당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주파수 대역폭에 따라서,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감지되는 거, 투과성, 직진성, 회절성,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주파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직진성이 강해집니다. 그 얘기 하나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자, 그럼 뭐 실내에서 감시하는 용도로 쓴다 하면은 높은 주파수보다는 낮은 주파수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네, 이쪽이 더 유리하게 돼요. 실내 감시 용도는요. 그 이유는 회전성이나 투과성 이런 것들이 좀 더 우수하고 그 파가 이렇게 앞으로 직진성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퍼지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해볼까요? 나는 60기가를 쓰고 싶어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또 이제 약간의 논외가 될 수 있는 게 안테나 개수를 늘립니다. 안테나 개수를 늘려가지고 감지율을 상당히 좋게 만들어주는 상황으로 만들어내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테크닉들을 좀 그 안에서 세세하게 좀 쓸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파수 대역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 여기서 그럼 마냥 실내에서 5.8기가 10기가가 좋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의 걸어 다니는 속도와 그 선풍기 이제 틀어서 이제 움직이는 속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선풍기 같은 건 인지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5.8기가에서.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낮은 속도에도 반응을 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용도를 좀 피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무난한 게 이제 한 24기가 이런 게 좀 무난하기는 합니다만 가격적으로 이제 가격이 좀 불편한 진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그래서 실내 감시에는 5.8기가, 10기가가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속도 같은 경우는 24기가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물론 60기가도 사용이 좀 되기는 하는 추세이긴 한데 이건 또 용도가 좀 다른데 다차선 감지일 때 이렇게 좀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예, 뭐그 얘기도 하나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 파의 성질이 다르다고 했으니 당연히 사용되는 분야도 다르겠죠. 그 다음에 77기가는 이제 차량 충돌 방지 레이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레벨, 수위 레벨 같이 그 유량계 레벨 같이 레벨 측정하는 레이더. 그 120기가는 용도 미지정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좀 직진성이 강한 형태에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하나 또 뭐, 일단 먼저 여기부터 얘기 드리고, 펄스파 방식은요, 7에서 10기가가 이제 UWB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60기가의 그 PCR이라는 이제 펄스 방식이 하나가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정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해상도 높고 단거리인 게 문제인 거고요.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방식이 좀 대별되기는 하지만 단거리 때문에 굳이 조금 나눠보자면 이제 이 연소파 방식은 아웃도어 쪽에 좀 쓰면 좋고요. 펄스파 방식은 인도어 쪽에 아니면 근거리 쪽에서 사용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예.
원거리, 즉, 한 2, 30m 이상부터는 그 거리가 좀 멀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멀 때는요, 굳이 해상도가 좋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예. 100m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00m까지 거리를 측정했는데 거기서 뭐 1cm, 100.1cm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예. 그래서 100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m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거마저도 이제 그 신호 처리 연산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기는 한데 주파 선정이 되게 중요하고요.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속도 측정에서는 이제 24기가가 조금 더 가장 우수한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24기가부터는 밀리미터파이기 때문에 그 크기,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하나 또 얘기를 드려보면은, 람다라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을랑가 모르겠지만, 람다가 뭐냐면 파장이에요, 파장. 파장. 예. 이 파장은 뭐냐면, 해당되는 주파수의 그 자로 측정, 이제 주파수에 대해서 자로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 길이값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파장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파장이 주파수와 그 빛의 속도와의 상관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주파수가 늘어나면은 파장은 짧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 회로 구성이 되게 심플해지는데 조금 더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24기가에서는 부터 이제 지금 칩안에도 빌트인 되는 IC들이 존재를 하고요. 예, 안테나가요. 60기가도 마찬가지고 77기가, 120기가. 120기가부터는 외부에서 안테나를 쓰지 않고 이 반도체 칩 내에서 사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하나 보실 만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은 그 기판에서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한단 말이죠. 기판에서 설계를 하면은 그 안테나를 밖으로 빼면은 거기에 맞춰서 기판을 또 다른 것들을 써야 되는데 기판 가격하고 설계 기간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고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칩 안에 자꾸 안테나를 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안테나를 올리게 되면은요, 그 이득 특성이 작아지기 때문에 멀리 못 간다. 예, 멀리 못 간다는 문제가 있어요. 10m 정도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거죠. 뭐, 그 문제를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들. 뭐, 거기서 또 다른 테크닉을 또 쓸 수는 있습니다만, 복잡하니까 지금은 얘기 안 드리고요. 예, 그래서 속도 측정에서는 24기가가 좀 더 조금 안정적인 특성을 갖는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 레벨 측정, 수위 레벨 같이 어떤 유량 레벨 같이 레벨 측정을 하는 거는, 우리가 펄스파 방식, 아니, 펄스파란다. 그 60기가 방식을 쓰는 게 유용하다라는 거. 예, 되게 좋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도 하나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제 직진성을 잘 갖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 주파수 분배표를 꼭 보셔야 되고요. 해당되는 주파수가 어떤 이제 용도인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24기가는 이제 그 24.05하고 24.25기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용도 미지정은 잘 아직은 안 써요. 예, 그 다음에 60기가에서는 이렇게 용도 미지정돼요. 57에서 66기가인데요. 지금 되게 재미있게도 전 세계에서 일단은 이 용도 미지정 대역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할당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검토한다는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용처가 상당히 많거든요. 사용처가. 그러니까 레이더로도 쓸 수 있고 통신용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좀 작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안성도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 보안성의 내론분에 좀 상당히 강인성을 갖고 그 다음에 그 간섭성에 좀 강인성을 많이 가져요. 높은 주파수다 보니까 쓰는 대역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몇 킬로씩 쓰는 게 아니라
수십 메타, 수메타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용도미 지정되어 요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 또 주목할 만한 사실이고요. 뭐 여기서 그 발굴할 만한 서비스가 있다면 또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음. 그다음에 물체 감지용 이제 그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두 가지 형태로 있는데 하나는 이제 76에서 81 두 가지 대역은 동일한데요. 물체 감지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76기가 쓰겠다 하면은 실내에서만 사용이 합니다. 실외에서는 사용을 하지 못해요. 근데 실내에서 76기가 쓸 리가 만무해요. 그 이유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예, 이런 대역은 밀리미터 파로 갈수록 그 개발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쓰기 어려운데 쓴 사례는 있어요. 있기는. 예, 최근에 제가 보니까 그 회사 얘기를 드려도 되겠죠. LG U 플러스에서 낙상 감지용 레이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 낙상 감지용 레이더가 요 76기가로 만들어졌어요. 예, 70기가 돼요. 그거 외에는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벨 측정용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역이니까 80기가, 7, 80기가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레벨 측정용은 어디서만 쓰면 되냐 하면은 탱크 안에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탱크 안에서만. 탱크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하나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120기가고 이제 240기가는 용도 미지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거리까지 전송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서 또 테크닉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치화되어 있습니다. 안테나까지. 같이 안테나까지 원치화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120기가고 240기가 만든 레이더 업체가 한 군데 있어요. IC 만든 업체가. 거기 빼고는 아무래도 없어요. 예, 아무 데도 없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이제 쓰임새가 없다라는 얘기니까. 그 레이더의 주파수 역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쓰임새가 없으면 서비스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굳이 IC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은 이제 IC 레벨로 만들어진 데가 이제 5.8기가도 있고 10기가 있고 24기가 있고 60기가, 77기가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IC 레벨로 만들어진 곳이 있다고 얘기 드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규모가 커져야 그 사용성도 되게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레이더를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 기존의 초음파 적외선 카메라 레이더, 아니, 카메라 센서보다 훨씬 더 그 환경의 강인성을 갖는다. 환경 강인성. 요게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감지율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뒤에 또 나오겠지만 환경 강인성을 계속 그 강조를 하게 됩니다. 먼지 있거나 뭐 연기가 끼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다 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기존의 초음파 방식의 문제점은 갔다가 이제 물체 맞고 되돌아오는데 이게 파가 퍼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되돌아올 때 제대로 안 되돌아올 수가 있다. 거리가 멀어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온도 특성이 예민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적외선은 당연히 온도 특성과 그 다음에 오율 특성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카메라는 여기 먼지 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렌즈상에. 이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거리를 측정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TOF 센서가 있잖아요. 네, 어떤 방식인지는 저도 면밀하게 본 적은 없는데요. 카메라 TOF 센서가 있기 때문에 예, 저런 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또 따로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제일 좋기는 하죠. 레이더하고 카메라 센서를 같이 혼용해서 퓨전 형태로 쓰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예, 퓨전 센서를 쓰시는 게 가장 좋다. 그 다음에 그 뭐 기후 환경 이런 거 강설, 강우, 황사, 안개 이런 것들의 환경적 특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레이더가 극복을 한단 말이죠. 그 저도 이제 최근에 그 크루즈 기능을 써봤는데요. 그 크루즈 기능
전방하고 후방은 77기가로 되어 있어요. 레이더 센서로요. 한 차선 감지하면서 계속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크루즈 기능을 이제 지방 갈 때는 꼭 켜게 될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편하죠. 자기가 알아서 속도 감지를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여름 때, 여름 때 제가 한번 요새 비 많이 내렸잖아요. 엄청난 폭우 내렸을 때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거기에 상에서도 잘 사용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신기한 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감지가 되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차량용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라는 게 뭐냐면 그 4D 이미지, 그러니까 해상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많은 이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안테나 개수를 더 많이 늘려가지고 해상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 오는 날이나 비 오는 날이나 조금 더 강인성을 갖게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얘기도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공사장 같은 경우도 특수한 환경이잖아요. 먼지가 워낙 많은 환경이고, 소음도 크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서 좀 잘 주로 쓰이는 게 24기가 레이더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걸로 보여져요. 네. 가장 좀 적합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벽투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주파수가 낮은 쪽이 유리합니다. 예. 아마 다음 달 세미나가 아마 GPR, 그러니까 벽투과 레이더하고 지면투과 레이더를 좀 하려고 좀 예정 중인데요. 생각 중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그 벽투과성이 상당히 우수한 게 UWB 방식의 레이더예요. 네, 여기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런 이제 벽투과용 레이더가 만들어지면 좋은 점, 얘가 그 토목 쪽이나 건축 쪽에서 요 안에 있는 철근의 개수나 그 다음에 철근의 상태를 좀 마모 상태들을 알 수가 있어요. 비접촉식으로요. 그냥 접촉은 하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유리한 거고, 뭐 경찰 같은 데서 쓰면 산 같은데 이게 그 세코챙이로 이렇게 여러 사람 투입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런 그 지면 투과 레이더를 이용을 해서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런 매몰자들. 예. 그 다음에 붕괴 현장 같은데 매몰자들 찾는, 예,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런 것들을 찾는 이제 레이더로 만들면 좋다라는 거. UWB 방식이 상당히 좋습니다. 가격이 좀 극복이 돼야 될 요소기는 한데요. 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가격은 당연히 극복이 되겠죠. 그 얘기도 하나 드리고요. 자, 뭐 기본적으로 더 많은 이론적인 얘기들 드리고는 싶은데 시간적인 제약이 좀 많아서 뭐 다음에 혹은 유료 교육으로 좀 들으시면 좀 좋기는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CW 레이더만 좀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도 마찬가지로 CW. 그 이유가 또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요 오실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파워앰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솔레이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커플러 TX 안테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 여기에 오실레이터는 이제 이 CW 신호를 만들어내는 소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CW 신호를 키워주는, 이제 증폭을 시켜주는 소자가 파워앰프고요. 갔다가 신호가 또 리키지가 될 수 있거든요. 혹은 이 신호가 또 이렇게 되돌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막아주는 소자. 예, 아이솔레이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아이솔레이터.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커플러가 있는데, 이 커플러는 이 오실레이터 신호의 일부를 따서 이 수신단에 넣어줘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동기화 방식이거든요. 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오실레이터 신호를 알아야지 믹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기 방식이에요. 만약에 동기 방식이 아니라 보면 TX 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만히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신호 파형 자체를 모르고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긴 한데 그런 방식을 써야 될 때가 있기는 해요. 그거는 뭐 참고 사항이니까 모르셔도 상관은 없고요. 여하튼 간에 이 신호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예, TX를 쏘면은 안테나를 통해서 차 맞고 되돌아갈 때요.
이게 움직임이 존재를 하면요, 항상 도플러라는 주파수가 생겨요. 그 도플러가 뭐냐면은요, 제가 여기 있고 앰뷸런스가 이렇게 와요. 저기서 쭉 크게 이제 소리가 들리겠죠. 그러가 절 지나가죠. 지나가면 소리가 앰뷸런스 소리가 되게 작아지잖아요. 그 주파수가 저한테 들리는 그 소리 그 가청 주파수에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의 주파수가 도플러 주파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24GHz로 쐈어요. 쐈어요. 쏘면은 차체에 맞고 얘가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 24기가 더하기 그 도플러 주파수, 움직임 주파수가 이렇게 나타날 거거든요. 네. 움직임 주파수가 나타나니까 요 믹싱을 이제 필터, 예, 노이즈 신호 막 들어오겠죠. 예, 필터까지 오고 여기서 믹서에서 24기가하고 이제 이 TX 신호 여기 계속 받는 신호 있죠. 로컬이라고 하는데 발진기 신호하고 빼줘요. 빼주면 뭐만 남아요? 이 도플러만 남겠죠. 그래서 이 도플러 주파수를 가지고 이 속도로 환산하는 식이 존재를 해요. 예. 속도로 환산하는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추출을 해낼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플러 주파수를 이제 몇 헬츠인지, 예, 1ms일 때 이 주파수마다 또 달라요, 이게. 도플러 주파수. 당연히 이제 주파수 높아지니까 여기서 오는 게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도플러 주파수가 조금 높아지면은 신호 처리하기 상당히 용이합니다. 예, 용이해요. 참고적으로 이해하셔도 되긴 하지만, 그래서 좀 높은 쪽을 써야 되는데, 왜 그러냐? 도플러 주파수가 낮다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낮다. 어떤 문제가 존재를 할까요? 그 예를 들면 펜. 그 펜이라고 하면 선풍기라고 얘기를 드려볼까요? 선풍기에도 도플러 주파수가 나오거든요. 저도 움직임이 있으니까 도플러 주파수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 주파수랑 같이 겹쳐버려요. 제가 원하는 도플러 주파수만 추출하면 좋은데, 예,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런 되게 많은 낮은 도플러 주파수가 있으니까 이런 주파수 대역들은 별로 좋지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예, 요게 이제 얘기가 그 얘기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밖에 외인등이 켜져 있어요. 꺼졌다 켜졌다 하겠죠. 근데 이걸 5.8기가로 예를 놨어요. 그러면 강설이 내려요. 강우가 내려요 하면은 이거에 의해서 이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움직임이니까. 그래서 그 주파수들이 받아들여져서 외인등이 켜져 버릴 수가 있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시골 가면은 다 그렇게 깜박깜박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강인성이 좋은 것들을 쓰는 게 좋다라는 거. 야외에서는 그래서 24기가를 쓰는 게 상당히 좋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24기가 이상이요. 도플러 효과는 여기 말씀드렸듯이 차가 이렇게 다가올수록 이렇게 높은 주파수로 들리고 멀어질수록 낮은 주파수로 들려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 이건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도플러라는 학자가 있었으니까 그분이 이 효과를 발견을 한 거죠. 뭐 요거는 좀 복잡하니까 뭐 말씀을 안 드리고는 싶은데요. 음, 데이터 취득 시간 동안 이 해당되는 주파수를 찾아요. 예, 예, 요 주파수 들어오는 게 있을 거잖아요. 이 데이터 취득 시간 동안. 그래서 요거를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를 이용을 해서 예, 샘플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샘플링 주파수가 이제 정해지겠죠. 그거는 이제 또그 정하는 룰들이 좀 존재를 하는데요. 음.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패스트 퓨리에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주파수 대역으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도플러 주파수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두 개의 주파수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음의 주파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하나의 그 간격 자체가 샘플링 포인트예요. 그래서 FFT를 하게 되면 몇 포인트로 하는가 하는 그 샘플링 포인트인데 이런 컨셉으로서 이 해당되는 주파수를 찾는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상당히 찾겠죠. 왜냐하면 전파는 빛의 속도. 그래서 이제 속도 측정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속도 측정을 한다. 속도 측정에도 여러 가지 속도가 있을 거잖아요. 첫 번째, 실제 이제 그냥 오는 속도, 가는 속도. 그죠? 제가 이제 그 레이더라고 하면은 오는 속도, 가는 속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게 있고요. 또요, 이 속도 쪽에서 다른 쪽 관점으로 보면 차량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물의 흐름, 유속이라고 하거든요. 유속도 측정을 해야 되고요. 예. 또 도플러 주파수를 이용을 해서 결국은 이 움직임 혹은 속도를 측정한다는 얘기는 그 도플러 주파수를 추출을 해서 그걸 이용을 해서 수식적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얼마의 속도인가를 파악을 한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도를 측정을 한다. 여기서 이제 과속 표지판이 가장 많이 쓰이니까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역주행 방지도 가능하죠. 역주행. 왜냐하면 그 레이더가 가는 속도, 오는 속도를 분별을 할 수 있어요. I 신호, Q 신호 가지고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속도, 오는 속도를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만약에 나가는 구간인데 차가 들어온단 말이죠. 차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알림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역주행 방지용 레이더. 그 다음에 주파수 이제 차단기도 쓸 수 있어요. 예, 딱 지나가고 문 열어주고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예, 그런 식으로. 그건 이제 거리가 좀 필요하긴 하겠네요.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들을 잘 봐야 되는데요. 속도를 단순히 측정을 한다. 거리 측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네요. 근데 속도를 측정한다. 그러면 속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측정을 할 거냐? 최소 속도하고요. 최대 속도가 범위가 정해져야 돼요. 예. 안 그러면 기준을 못 정하잖아요. 그래서 속도 범위, 그리고 용도도 다르게 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차량은 한 대략적으로 250km 혹은 300km까지 측정을 하는데요. 여기에 따라 연산량이 많이 달라져요. 예, 그 다음에 이 파형 설계 자체도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물론 도플러 방식, 그러니까 CW 방식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철도도 철도의 속도를 측정하는 레이더가 따로 있어요. 예. 그런 데는 뭐 1000km까지 뭐 측정을 하게끔 또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하고요. 그 얘기도 하나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측정할 거리가 얼만큼 되는가. 예를 들면은 아파트 내에서 측정을 한다. 100m짜리 쓸 이유가 없죠. 한 20m. 예. 왜냐하면 저속 감지용인 거거든요. 그리고 과속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만약에 과속을 이제 측정을 한다 하면은 먼 거리가 낫죠. 왜냐하면 반응 속도 때문에 그래요. 이게 100km로 막 달리는 거잖아요. 100km, 120km 막 이렇게 달릴 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차량하고 이 레이더하고 간격이 너무 짧으면은 이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운전자가 반응할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예, 레이더는 금방 반응을 하는데 이 사용자가 그 속도를 늦춰야 되는 시기에 미처 못 늦춰버리면 사고 나니까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속도 범위 얘기 드렸고요. 방향 감지는 그 가는 차선이 있고 오는 차선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감지를 좀 해줄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리까지 들어간다 하면은 가격이 높아져요. 당연히 신호 처리하고 연산 속도, 연산량, 연산량이죠. 뭐 어떻게 보면 연산량이 많아져요, 상당히. 그리고 예를 들면이에요. 뭐 100m라고 하죠. 100m를 측정을 했어요. 근데 100m 플러스 마이너스 이 해상도 그러니까 뭐 한 50cm 요 정도 가져가겠다. 뭐 70cm, 100cm 가져가겠다라고 정의를 또 하게 되는데 요 부분의 해상도가 좋아지면 그러니까 해상도 그러니까 좀 센치가 낮아지면 정밀도가 좋아지면은 당연히 연산량도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거든요. 가격이 높아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속도에다가 플러스 거리,
그 다음에 플러스 위치까지 해버리면은 또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 그래서 레이더가 좀 개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게 이제 개발 프로토콜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레이더라는 거. 뭐 기본적인 컨셉은 정해 있지만 신호 처리의 방식이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정형화된 룰이 없다고 하면 내가 만들어서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환경에 따라 또 커스터마이즈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라는 거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신 방식의 결정인데요. CW나 FMCW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 펄스드 방식 같은 경우는 그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거리가 안 되니까 못 하고요. 거리가 설정된다고 해도 약간의 문제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다. 예, 고속인 것들이요. 뭐 저속인 것들은 뭐 가능할 수는 있겠는데 뭐 테스트들은 계속 해봐야 되겠죠. 뭐 그 얘기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용 주파수 선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용 주파수는 24기가 적용을 가능해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 인식률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고요. 60기가 쓰면은요. 이게 그 구체, 이 표면체에 맞는 정도에 따라서 이 반사파가 달라져요. 이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구체라고 보죠. 이 구체에 따라서 맞을 때 이렇게 가버릴 수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즉 산란돼 버리니까. 예, 혹은 뭐 사각형의 모서리 부분에 맞을 때하고 이 벽면에 맞을 때하고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달라서 좀 어려움이 많은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 안테나 개수를 많이 늘리는 거예요. 파워도 더 높이고요. 그래서 극복을 하게 되는데 60기가는 저기에 쓰여요. 어디에 쓰냐면 그 차로마다 속도 측정하고 그 다음에 거리 측정하면서 이 데이터를 쌓는 거죠. 다차선 감지 시스템에 적용이 되는데 시스템이 한 3천에서 4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설치비까지 하면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올라가겠죠. 예. 필요할 수도 있겠다. 앞으로는 저렇게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은 좀 더 봐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감지 거리 각도인데, 감지 거리는 뭐 대략 30m에서부터 150m까지 있는데, 70m 쪽은 예, 왜냐하면 150m가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30m는 대부분 저속 차량이에요. 저속 차량 감지할 때를 좀 많이 쓰니까요. 그 다음에, 어, 감지 각도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지 각도는 샤프해져요. 협소해져요. 당연히 먼 거리까지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설치 방법인데요.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이렇게 바라보게 설치가 되고 가급적이면 이제 대각선 형태로 바라보면서 설치가 된다라는 거. 이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취급하는 제품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KV-M100이라는 이제 레이더가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들이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KV-M KV100 KV100 100은 이제 30m급, 150m급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측정 범위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150m, 30m, 150m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리는 감지 각도는 이제 호리젠탈, 버티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각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압 특성은 12V 정도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사용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인터페이스는 이제 추후에는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뭐 RS485 통신 방식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인증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속도 감지의 활용 분야는 상당히 다양한데요. 여기 이제 속도 감지 해가지고 과속 표지판에 당신의 속도라고 나오죠.
예, 최근에는 이제 스쿨존에는 거의 설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 끝난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위험 구간들에 이제 하나씩 더 설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차선 속도 감지 아까 얘기 드렸던 거. 그 다음에 골프공 속도 측정. 예, 여기 이제 골프공 날아가고 그 다음에 발사 각도 알 수 있고 이런 것들 예, 측정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야구공의 속도도 마찬가지고요. 뭐 조금 논해지만 이제 미사일 속도도 이와 같이 우리가 측정을 해볼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는 이제 뭐 응용하기 나름이에요. 응용하기. 역주행 방지도 여기서 쓸 수가 있고요. 역주행. 그다음에 유속 센서, 그 물의 속도 측정. 예.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또 속도. 아, 호흡, 심박. 예, 호흡 심박도 요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호흡 심박도 이제 이 도플러 방식에 의해서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플러 주파수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응용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뭐 속도 측정 이렇게 해놨으니까 뭐 여러 분야로 이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아, 또 있네요. 그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은 동물 퇴치용. 그러니까 이제 지방 쪽에 지자체 쪽에서 많이 하는 사업들인데요. 뭐 그런데 놓고 그 움직임 같은 거 감지를 해도 굉장히 유용하겠죠. 자, 이제는 레벨 측정 레이더인데요. 뭐 레벨 측정 레이더라고 해서 뭐 다를 거는 없고요. 일반적인 형태로 이제 그 FMCW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펄스드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FMCW나 그 펄스드 방식의 장단점들이 존재를 하는데 정밀도는 뭐 펄스드 방식도 상당히 유용하고요. 근데 FMCW 방식도 유용한데 해상도가 좀 떨어지니 해상도는 대략 3cm 정도 될 거거든요. 3, 4cm. 6, 70기가로 했을 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밀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신호 처리 방법론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한다라는 사실. 예. 그래서 네, 그 이제 신호처리 방법까지 얘기 드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서는 좀 빼는 거고요. 그래서 펄스드 방식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편리성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가 되고 저희 제품도 지금 1차적으로는 펄스드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두 번째 버전으로는 어쩔 수 없이 거리를 특성 때문에 거리가 좀 장거리용 50m급, 뭐 100m급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FMCW 방식을 좀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펄스 레이더는요, 펄스 모듈레이터가 있고 앰플리파이어, 저희 증폭시키고 이렇게 나가서 팔을 쏘고 되돌아오는 그래서 신호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 구조는 똑같아요. 그래서 모듈레이션 구조가 이제 여기 코헤런트라고 하면 동기가 맞춰지게끔 요 신호를 이제 이쪽으로 믹싱을 하겠죠. 믹싱을 해서 줄 거고요. 그래서 되돌아오는 신호 해서 믹싱해서 그 원신호 빼주면은 남아있는 신호 가지고 세팅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재미있게도 펄스 레이더는 이제 TX 쏘고 되돌아오면 그 되돌아오는 펄스 파형을 그냥 들어오는 순서대로 그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팅을 해버려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 그냥 널 값이 나올 거고 이제 물체가 있는 반사파가 맞은 파형에는 뭔가 액션이 그 파형이 달라져 있겠죠. 이 파형을 그냥 처리를 하면은 해당되는 물체의 거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예, 이 빈이라고 하는 데이터 저장소. 빈이 다른 게 아니고요. 데이터 저장소예요. 뭐가 저장되냐면 이 ADC 된 샘플 전압값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복속값. 예. 그래서 요가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샘플들이 쭉 들어간다. 당연히 이 샘플 수가 많으면 이 빈 값도 되게 촘촘해지고 그러겠죠. 당연히 이 레인지는 우리가 다 정의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펄스 레이더는 좀 데이터 처리하기가 되게 쉽다. 하나.
얘기 드리고요. 왜냐하면 일단 쉽다? 쉽다라는 표현보다는 용이하다. 그다음에 거리값 자체가 왜냐하면 X축이기 때문에 편하게 일단 거리 어떤 물체가 얼마만큼의 거리가 있는지는 알 수 있는 거죠. 편하게. 예. 그다음에 속도에 대해서는 이제 도플러가 같이 끼어서 들어와요. 그래서 도플러 주파수만 추출을 해내서 속도로 변환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속도를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거리 속도, 일단 안테나 몇 개 더 넣으면 위치까지 확인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분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단 뭐 수위 레벨이나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요 높이 이제 요게 두 가지 방법론이 존재를 하죠. 하나는요. 여기서 이 그 해당되는 이렇게 높이, 지면과의 높이를 알고요. 그 다음에 차오르는 물의 높이를 알면은, 예, 계속 빼나가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빼나가면은 요 물높이를 알 수 있잖아요. 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냥 다이렉트로 요 높이를 측정을 해놓고 이걸 기준면으로 잡아놓고 차오르는 걸 만큼은 계속 빼나가는 거죠. 예, 더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 근데 이제 저수지 같은 데는 솔직히 측정하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측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측정이 어려우니까 그 저수지 물 자체를 우리가 기준면으로 놓고 측정을 하면 편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물높이 측정인데, 음, 뭐 물높이라고 해서 다 있는 거죠. 10m, 뭐 20m, 30m, 50m, 뭐 100m,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그래서 측정을 하게 되고 매질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겠는데, 요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 튜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물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뭐 일정한 것들이 하겠죠. 당연히 매질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이제 어떤 이제 튜닝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어지간한 것들은 다 되는 상황이더라고 보니까. 뭐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통신 방식의 결정에 있어서 FMCW 그 일반적으로 그 중국산 레이더들은 FMCW 방식으로 좀 많이 해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펄스드 방식과 UWB 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펄스드 방식을 좀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주파수의 선정이 있는데 사용 주파수는 여기 있는 거 다 써요. 네. 근데 야외에서는 이제 레벨 측정이 이 주파수역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전파법상으로 이제 규제가 돼서 60기가하고 이제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용도를 열어놓은 게 77기가예요. 77기가인데 뭐 계도 기간 거쳐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5.8기가, 10기가는 못 사용하고 24기가도 사용은 어렵다. 60기가는 용도 미지정이니까 사용 가능할 거고요. 77기가가 이제 열어놓은 주파수 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77기가를 쓰고는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 가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예, 저렇게 레벨 측정하는 게 한 2, 300만 원 정도 되니까요. 상당히 고가여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식들이 이제 이제 뭐 대안이 없죠. 60기가밖에 대안이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감지거리는 당연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10m, 뭐 20m, 50m 이 정도 수준까지만 되면 어지간한 어플리케이션 다 커버를 할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감지 각도는 여기서 협소하면 좋은데 초음파 방식의 문제점은 뭐냐면 퍼져요, 파가. 예, 파가 퍼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송신을 쏘면은 파가 퍼지니까 되돌아올 때 오유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오유.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레이저 방식도 수위 레벨 말고 그냥 곡물이나 뭐 이런 것들 측정하는 데 쓰이기도 하던데요. 레이저의 문제점은 너무 높이가 많이 차오르면요. 워낙 반사성이 강해서 그 반사되는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유를 만들어냅니다.
예, 요 문제가 또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 방법은 이와 같은 형태가 대부분이에요. 수직 설치. 그래서 천장에다 달아놓고 지면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수위 레벨, 유랑계, 뭐 차량 충돌 방지, 적설량, 안전거리 감지나 이런 것들로 또 둔갑을 해서 안전 감지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계속해서 찾아서 여러분들 이제 저희 고객사가 되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계속 보시면 되겠고요. 뭐 기획이 안 되시면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이제 LE 레벨이거든요. V-PR100 해가지고 60기가 방식의 10m, 감지 각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씩 10도예요. 그다음에 5V, 그다음에 60mAh, 인터페이스 방식은 RS23인데 여기 이제 방식들은 좀 더 다양화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인증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V-PR100 레벨 버전. 그래서 케이스가 있는 게 있고요. 케이스가 없는 게 있는데 뭐 케이스를 가지고 가셔서 쓰이는 게 좀 좋은 게 요 렌즈 안테나 때문에 그래요. 렌즈 안테나. 그래서 케이스 안에다 이제 그 장착을 시켜놨기 때문에 렌즈 안테나가 이 빔을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 전자파 빔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버전들이 있다. 모듈 버전도 따로 있는데요. 네. 예, 요 모듈 버전이 하나가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모듈 버전에서는 이제 그 수평 각도가 대략 80도 정도 돼요. 조금 퍼지죠. 예, 그래서 요걸 써보면서 이제 고객사에서 기구 케이스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뭐 그럴 때 저희가 도와드리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 기구 케이스 레이돔 디자인이라고 해서요. 이 레이돔 디자인이 제대로 안 되면은 또 성능이 저하되는 특성들이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도 하나 드리고요. 자, 그러면 레이더를 저희 구매를 했어요. 이제 어떤 요구 사항들이 좀 이제 있을까? 그러니까 레이더가 만능이 아니라는 걸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레이더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개발을 하고자 하면은 금액이 고가격일 수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용 요구 사항들을 잘 분석을 해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거는요, 사용성 테스트예요. 여러분들이 레이더 개발 키트를 구매를 해서 실제 사용을 해보는 거죠. 예, 그 환경에 맞게 한번 써보고 문제점들을 조금 더 도출을 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음. 그래서 여기서 고려를 해야 될 게 이제 주파수적 그 다음에 환경적, 가격적 고려 사항인데 주파수도 여러 주파수를 다 보셔야 돼요. 네, 하나 가지고 지칭해서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좀 최소한 두세 개 정도는 고려를 하셔서 평가 키트를 구매하셔서 예, 그 조금 테스트들을 오랜 동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하신 다음에 뭐 기획을 하시건 제품을 선정을 하시건 해야 돼요. 그냥 이거 돼요, 이거 저거 돼요. 왜냐하면 이 레이더 회사들이 그 이걸 다 테스트를 못 해요. 예. 그리고 고객사마다 테스트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테스트 해보시고 이해도를 높이신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제품 구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으로는 실내인지 실외인지 환경을 파악을 해보시고요. 주변 환경에 뭐 어떤 문제. 뭐 예를 들면 공사장, 그 다음에 공장, 이런 데들은 이제 환경들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가격적인데요. 단순 요구 사항일수록 가격이 낮아져요. 그래서 구현도 좀 쉽고 그런 쪽으로 좀 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쪽에 속하는 거고요. 약간 복잡도가 높아진다고 하면 그만큼 프리미엄 시장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조금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그
센싱 한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전송해서 어떻게 뭘 할 건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알림을 어떻게 띄울 건지 이런 관제 시스템들이 어떻게 개발돼야 될지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 아마 있으시면 제일 좋은데 저희랑 코워크하시면서 관제 시스템 업체는 저희랑 같이 코워크하시면 제일 좋겠죠. 저희가 이제 센서 쪽은 저희가 해가지고 이해도를 높여드리면 되고 뭐 데이터 처리 가공들은 이제 관제 시스템 업체들이 잘 하시니까요. 예,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저희한테 저 의뢰를 하셔가지고 같이 개발을 해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데이터 인터페이스 망 상황, 망 설계 같은 것들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 다음에 이제 안테나 이슈가 커요. 이걸 모듈 형태로 사면은 뭐 그냥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 안테나를 직접 개발하시겠다고 하면은 상당히 무모하게 될 겁니다. 예, 성능이 주파수가 증가하면은요, 엄청나게 달라져요. 말씀드리지만, 요런데, 요거는 이제 매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요거 그냥 요 사이즈 그대로, 프린팅을 했을 때 이 성능이 나와주도록 튜닝을 해야 되는 거죠. 시뮬레이션 등으로요. 그 다음에 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문 업체에 맡기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한계가 있고 렌즈 안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렌즈 안테나도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요건 이제 레벨 쪽에서 많이 좀 만들고 있고요. 120기가부터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다가 렌즈를 쓸 수는 있습니다. 용도 미지정이기 때문에 거리 확장을 좀 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 특성하고 감지각도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어디서 사용할 것이냐. 이게 정해져야 어떤 레이더를 쓸 것인지 속도 레이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속도를 쓸 건지 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테스트 및 생산 셋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테스트 챔버는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요것들은 이제 가격이 조금 챔버 치고는 상당히 싼 편인데 대략 5천만 원 선 정도 돼요. 이게 이거 소형 챔버인데 정확도는 대형 챔버하고 똑같고요. 대형 챔버는 10억입니다. 10억. 기본. 네. 이게 이제 아마 주파수가 낮은 건데 주파수가 더 올라가면은 한 30억 이상 소요가 돼요. 구성 비용에. 근데 이렇게 안 해요. 네, 산업용은. 그래서 이 산업용 셋업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문의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타겟 시뮬레이터라고 있는데 속도 측정용 레이더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요 산업 이거 타겟 여기서 신호를 쏴주면은 예를 들면 30km 신호 쏴줘 하면은 30km 레이더가 받아가지고 다시 되쏴주는 거죠. 그래서 30km인지를 확인할 수 있죠. 예, 되쏴주는 건 아니고 예, 여기서 확인해서 이 PC용 프로그램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산 지그 이런 것들이 이제 셋업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레이더 하실 때는 전반적으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개발, 그 다음에 종료 단계까지 저희랑 같이 이 협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직접 하시겠다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한번 셋업하는 것 자체가 워낙 전파의 성질을 많이 타고 하기 때문에요.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인지하시면서 뭐 개발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희 회사는 이제 뭐 11년째 레이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레이더를 좀 보유를 하고 있어요. 낮은 주파수 5.8기가에서부터 70기가까지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라인업도 120기가 그리고 이제 속도와 레벨 센서들은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하고 그 다음에 종합 솔루션처럼 이제 관제 시스템도 지금 개발 계획에 있고 설치까지도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이제 내년 정도에는 다 아마 전체적인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자, 궁금하신 거 이제 질문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으로 해서 주시면은 제가 궁금증을 또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프로그램 셋업에 대한 교육은 따로 없고요. 이제 구매하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하게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좀 해드려야죠. 이제, 예,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계속 질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레싱은요, 이게 이제 브레싱이 호흡이죠, 호흡. 호흡하고 심박이 있는데, 호흡은 좋은 사양 써야 돼요, 일단. 예. 뭐,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일 높은 사양을 쓰시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여기서 심박까지는 안 돼요. 뭐, 대놓고 얘기 드리면은. 심박은 저기, 그, 리눅스 계열 그, 좀 높은 저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라즈베리 파이급 정도 되는 수준의, MCU를 써야 됩니다. 예. 결론적으로 쭉 보니까 코텍스 M4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버벅대거나 끊기거나 할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그 시간은 내가 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네. 내가 펄스를 쏜 시간이 있으니까 펄스 갔다가 기본적으로 이 공기 중에서 그 빛의 속도는 아니까 되돌아오는 거는 수신파의 파형이 수신이 되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야외 하수 처리장에 10m 정도면은 가능합니다. V-PR100C로요. 예. 네, 그 피코세크 단위로 클럭킹이 되는 게 이제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 신호 처리 자체 그 ADC가 고성능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60기가 펄스 방식이나 그다음에 그 UWB 방식 같은 경우는 거의 피코세컨드, 수 나노세컨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받아서 ADC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그 ADC의 메커니즘이 좀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재미있어요. 그걸 수용은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UWB 방식 같은 경우는 39기가 샘플링이에요. 40기가 샘플링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샘플링 속도가 높죠. 그러니까 해상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예, 오실로스코프 한 대랑 맞먹는 속도죠. 예, 제 고성능. 예, 그래서 가능한 거고요.